1편에서는 사회초년기와 신혼기 및 자녀 출산기의 재무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편이 인생의 전반기였다면 2편은 인생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자녀 학령기와 자녀 성년기 및 은퇴기입니다. 혹시나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제2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녀 학령기 시기에는 자녀의 교육 자금을 위한 계획, 주택 확장 및 이전에 따른 자금 계획,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 학령기의 금융관리 5원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계획 실천하기. 항상 교육비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함과 동시에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갈 시기까지의 기간만큼 교육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 자금을 준비할 때는 늘 그 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죠.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보험 혹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저축이나 투자 상품을 선정해 자녀 교육 자금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로 나가는 지출 항목을 살펴볼까요? 크게 학교 납입금, 교복과 교재비,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대학생 주거비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자금에 포함해야 하는 기본적인 항목에는 초중고에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포함하는 학교 납입금이 있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는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어 자녀의 교육계획에 따라 별도의 학교 납입금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지에 따라 얼마의 교육비를 마련해야 할지 정할 수 있죠. 다음은 교복과 교재비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복비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등 각종 문구류 등을 포함하는 교재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재비 같은 경우는 새 학기마다 참고서, 학용품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함에 따라 교복을 재구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복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입비 지원 여부는 입학 예정 학교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죠.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가 좋은데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아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걱정거리는 사교육비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교육비는 가계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항목이기도 하죠.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2만 9천 원입니다. 사교육비는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교육비가 청소년 아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라면 대학 등록금은 자녀의 모든 교육 자금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일 것입니다. 특히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 등록금과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로 계획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교육 자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 장학금이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 부분도 있으나 역시 사각지대는 존재하죠.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이 25%,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는 비율은 60%, 대출을 하는 경우가 9%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등록금과 더불어 큰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비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거주지 주변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다면 거주지에서 통학하며 주거비를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대학에 마련되어 있는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대학생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60% 정도의 학생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혼자 사는 학생의 대부분이 월세나 반전세,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반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택 유지비와 생활비 등을 합한 금액은 월 평균 61만 원으로 부모님이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44.7%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교 진학과 함께 독립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주거비에 대한 지원 계획도 필요합니다. 자녀 학령기의 금융관리 5원칙 두 번째.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금융 이해력을 키워줍시다. 자녀가 올바르고 똑똑한 사회초년기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돈의 가치를 심어주고 용돈을 현명하게 지출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된 금융상품 통장을 만들어 스스로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길러진 습관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큰 힘이 되고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놀이하듯 게임하듯 즐기는 금융교육. 먼저 아이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슈퍼마켓 놀이나 창업 게임, 보드 게임, 동전 알아맞히기 게임 등 놀이나 게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금융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면서 돈과 경제, 금융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부모가 어릴 적에 용돈 관리를 잘하지 못한 에피소드나 충동구매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 등을 얘기해주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성장하며 같이 어린이 신문에서 경제 기사를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방법, 박물관이나 각종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금융교육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함께 통장 개설하기. 사실 부모와 같이 은행에 방문해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체험 학습장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되도록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이름이 적힌 통장을 개설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저축의 기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거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녀 학년기의 가게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재정적인 준비와 함께 구입, 임차의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택은 이동할 수 없는 자산으로 각각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래 당사자가 적법한 사람인지 공부상의 특이사항을 살펴보며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택거래관 공부 확인 목록을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신분증과 공부대조는 필수죠. 세 번째,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권리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거래하지 않거나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네 번째, 권리 변동 관계가 자주 바뀌지는 않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바뀌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작성하는 주소와 공부에 적혀 있는 주소는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약 후 잔금 지불 시 공부상에 변동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잔금을 치를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죠. 자녀 학년기의 금융관리 5원칙 네 번째, 신용관리, 부채관리를 현명하게 하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 실천하기. 생애 주기를 막론하고 저축과 투자는 항상 중요한데요. 신용관리,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신용 점수를 올리는 행동 수칙과 부채 관리의 원칙을 숙지해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럼 신용 관리를 위한 핵심 원칙을 살펴볼까요? 1.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임을 명심하라.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결국 자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게 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하기 마련이죠. 이는 곧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평가 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보다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라. 재무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한 번쯤 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서비스 사용을 권유하는 전화와 인터넷 광고인데요. 신속하고 편리하게 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생각 없이 대출을 사용하기 쉽죠. 하지만 개인 신용조회 회사에서는 이러한 대출의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를 잘 갚더라도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더 필요하죠. 3.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부채 규모를 설정하라. 1번과 중복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을 경우 신용조회 회사에서는 상환금을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과 생활비 수준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금물.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체는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하고 연체 후 상환하더라도 그 기록이 3년에서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연체한 금액을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라. 보통 연체를 상환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연체 금액이 큰 금액부터 상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연체 금액이 큰 것부터 상환하기보다는 연체된 기간이 긴 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이체를 통해 연체 가능성을 줄여라. 카드 이용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 반복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출장, 부주의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통장 잔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를 정해라.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오픈뱅킹의 등장으로 주거래 은행의 의미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단골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주거래 은행에서도 단골 고객에게는 금리 우대를 적용하거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8.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보하라. 종종 연락처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연락처를 금융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청구서나 연체 사실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사 등으로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9.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라. 신용평가는 과거의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의 신용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없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잘 이용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 거래를 유지하는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으면 신용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10. 자신의 신용점수에 관심을 기울여라. 자신의 정확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용조회 회사에 집중된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금융감독원 파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전국민 신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신용조회 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뷰에서 제공하는 신용교육 내용을 로그인 없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개월에 1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무료 열람 기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류가 있을 경우 신용조회 회사에 우선 연락하여 신용점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자녀 학령기의 마지막 금융관리 원칙,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많은 사람들이 은퇴는 가까운 일이 아닌 먼 나중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는 다양한 재무 목표 중에서도 나와 가족을 생각할 때 필수적인 목표입니다.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은퇴 소득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은퇴 필요자금을 계산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계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원하는 은퇴 시간을 고려할 때 은퇴 시기까지 모아야 하는 자금을 계산해 보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기 힘드시다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으니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수준과 유형을 진단하고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간단 재무 설계와 종합 재무 설계, 목적 자금 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죠.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클라이막스 부분, 자녀 성년기 및 은퇴기입니다. 사실 앞서 말한 사회초년기, 신혼기 및 자녀 출산기, 자녀 학령기는 이 시기를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한데요. 자녀의 독립자금 마련과 함께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과 은퇴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성년기 및 은퇴기의 금융관리 5원칙이 있으니까요. 자녀 성년기 및 은퇴기의 금융관리 첫 번째,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보장성 보험을 다시 확인하기. 자녀 성년기에 갑자기 소득이 중단되면 본인과 가족의 미래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죠. 실직의 이유는 대부분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 요구하는 역량을 가지지 못해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처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은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보장성 보험이 없다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고 이미 가입을 했다면 보장 내역을 확인해 중복의 내용은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는데요. 이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인 비자발적인 이직자나 자발적인 이직자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이직 이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 계산까지 쉽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이내로 일일 최대 6만 6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 성년기 및 은퇴기의 금융관리 두 번째, 새로운 시작 준비하기입니다. 자녀 성년기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 조기 은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어진 노후의 생활비 조달을 위해 소득 활동을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에는 철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장 금기시되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따라 창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영업을 꿈꾸고 있다면 본인만의 장점, 즉 재능과 경험을 살릴 수 있고 흥미가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 배움카드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학원 수강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5년간 사용 가능하며 개인당 300에서 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데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 무료는 아닙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훈련 비용 중에서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에서 55%의 훈련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정 직종을 위한 교육은 자기부담금 5%가 추가되는데요. 회계,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문화 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 후에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에 진학을 하면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성년기 및 은퇴기의 금융관리 세 번째,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현명하게 투자하고 비재무적 준비도 철저히 하기. 자녀 성년기는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생애 주기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자녀의 교육비 지출, 자녀의 결혼 자금 마련 등 지출 규모도 커지게 되죠. 그러다 자칫하면 자신의 노후 준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를 위한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연금 수령액을 예상하고 본인의 위험 수용 성향에 맞는 상품에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노후의 길어지는 여가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건강과 취미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이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라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후라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죠.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 방식과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 기간 방식인데요. 이 두 가지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매월 지급받을 금액도 예상할 수 있고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 가능하니 잊지 마세요. 자녀 성년기 및 은퇴기의 금융관리 네 번째. 금융사기로부터 자산 보호하기. 최근 금융사기의 수법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공포심을 이용하는 수법,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대출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피싱 사기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피싱 사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대상이 자녀 성년기에 해당하는 5, 60대라는 점입니다.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금융사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보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기. 2.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기. 3.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 4.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 5.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하기.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 시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본인인지 확인하기. 8. 출처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9. 금감원 팝업 창이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즉 쉽게 말해 수상한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방비로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걱정과 불안에 떨기 마련입니다. 검찰, 경찰 등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은 매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피해자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강경하게 나올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공포심을 이용한 사기 수법도 유행했는데요. 그들의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1. 마스크 구매에 따른 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를 발송하기. 2. 문의 전화가 오면 경찰 금감원이라 속이며 전화를 연결하기. 3. 휴대폰에 악성 앱을 깔도록 유인한 후 돈을 편취하기. 이는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문의 전화를 할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의 목소리와 사기 수법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이 목소리, 그놈 목소리 코너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도 할 수 있죠. 자녀 성년기 및 은퇴기의 금융관리 5번째. 건강한 은퇴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고 미리 노후 의료비를 준비하기. 노년기에는 별거 아닌 타박상이라도 조심해야 하죠. 가벼운 낙상사고에 의해서도 고관절에 상처를 입어 장기 입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힘든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정류장 앞에서 내려 걸어가기, 점심 식사 후 산보하기,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같은 일상 속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보험을 활용하여 노후 의료비를 준비하는 방법도 진료비 지출과 각종 의약품 구입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제도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가입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48만 원, 부부 가구인 경우 236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일반 수급자는 최대 25만 4,760원,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30만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받으시는 국민연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장기요양 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가능하죠. 이를 마지막으로 모든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사회초년기 거쳐 자녀 출산기와 자녀 학령기 지나 은퇴기까지, 사실 이 교육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어렴풋이라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재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희망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이었습니다.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